네,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능리주의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머릿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식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이것만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또 있을까?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 문제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최고선, 달리 말하면 도덕성의 기초에 관한 의문이 사변 철학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최고의 지성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온몸으로 매달렸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저 치열한 논전 끝에 여러 분파와 학파로 갈라졌을 뿐이다.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는 나이 많은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경청한 뒤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른바 소피스트의 도덕률에 대항해서 공리주의 이론을 주장했다. 이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똑같은 토론이 이어지면서 철학자들이 두 학파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오늘날 사상가들이 나아가 넓은 의미의 인류가 이 주제에서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은 소크라테스 시대보다도 높지 않다. 과학의 모든 영역이 제1원리의 존재를 둘러싸고 비슷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툼까지 벌어진다. 이 점에서는 과학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수학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상태가 과학 분야의 이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얼핏 모순같이 들리지만 보통 특정 과학의 세부 이론이 그 분야의 제1원리에서 영역되는 것이 아니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1원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수학보다도 더 불확실한 또는 더 불충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학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흔히 대수학의 기본 원리라고 배우는 것은 대수학의 핵심과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대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정립한 이런 원리들은 영국 법 못지않게 허구로 가득 차 있고 신학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으로 넘쳐난다. 어떤 과학의 제1원리로 궁극적으로 인정되는 진리들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익숙하게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런 진리와 과학의 관계는 토대와 건물보다는 뿌리와 나무의 관계에 더 가깝다. 뿌리는 땅 위로 파헤쳐져서 햇빛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똑같이 잘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특정 진리가 일반 이론보다 더 먼저 발견되지만 도덕이나 입법 활동 같은 실천적인 분야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행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행동 규칙도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특성과 색깔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는 먼저 그것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추구할지 나중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 거꾸로 이미 가려낸 것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선천적 능력,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본능 또는 감각에 관한 이론에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덕적 본능의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런 도덕적 본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철학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구체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 주리라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다른 감각 기관이 빛과 소리를 실제로 구분하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사상가라고 불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덕적 능력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그런 능력은 단지 도덕 판단에 관한 일반 원리를 제공해 줄 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적 능력이 아니라 이성의 한 부분으로 현실에서 도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각하기보다 추상적 도덕 이론을 끄집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귀납파라는 학파 못지않게 직관적 윤리학파 역시 일반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학파 모두 개인 행동의 도덕성은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법칙을 개별적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크게 보면 두 학파가 인지하는 도덕 법칙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그런 도덕 법칙의 근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원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직관적 윤리학파는 도덕 원리가 선언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것 외에 다른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귀납파는 진실과 허위는 물론이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도 관찰과 경험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덕이 특정 원리에서 연역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학파의 입장이 똑같다. 그래서 직관파도 귀납파 못지않게 도덕 과학의 존재를 확신한다. 그럼에도 귀납파나 직관파 모두 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선험적 원리를 규명하는 작업은 그다지 시도하지 않는다. 다종다양한 원리를 하나의 제일 원리 또는 구속력을 지닌 보편적 근거로 압축하려는 노력은 더더욱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보통의 도덕적 계율이 그 자체로 선언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가정하든가 아니면 그런 격언의 일상적 토대로서 격언보다 훨씬 권위가 떨어지는 일반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덕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리나 법칙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런 것이 여럿이라면 그들 사이의 질서를 잡아줄 확고한 위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끼리 충돌을 일으킬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나 법칙은 자명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결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궁극적 기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는 탓에 인류의 도덕적 신념이 어느 정도로 쇠락하고 불확실해졌는지 따져보자면 과거와 현재에 걸친 윤리 이론을 완벽하게 조사하고 또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신념이 어느 정도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구축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어떤 기준, 비록 널리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 암묵적 영향 덕분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인된 제1원리가 없다 보니 윤리학은 인간의 실제 감정을 정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여전히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효용 원리 또는 최근 들어 벤담이 말하는 최대 행복 원리는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심지어는 공리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의 도덕 이론까지 크게 영향받을 정도다. 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상당수 세부 도덕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나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그 어떤 학파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것이 도덕성에 관한 기본 원리를 구성하며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험적 도덕 이론가를 향해 공리주의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이 단계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상가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들 중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체계적 논저인 도덕 형이상학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사의 길이 남을 탁월한 사상 체계를 펼친 칸트는 문제의 책에서 도덕적 의무의 기원과 근거가 되는 보편적 제1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행위 규범이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러나 그는 이 계율에서 어떤 실제적인 도덕적 의무를 연역해내려고 하는 순간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이성적 존재 모두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도덕적인 행동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심각하게 모순되거나 논리적, 물리적인 것은 제쳐두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칸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들이 보편적이라고 그런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나는 이 책에서 더 이상 다른 이론을 논의하지 않고 다만 공리주의 또는 행복 이론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만 치중하려 한다. 그런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 자체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라고 증명되려면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무엇인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의술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건강이 좋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음악은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즐거움이 좋은 것이라고 증명할 길은 있는가? 만일 누군가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전부 포함하는 포괄적 법칙이 있으며 그 나머지 좋은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법칙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 된다. 그러나 그 법칙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증명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수용 또는 거부가 맹목적 충동이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다른 철학적 명제만큼이나 이 문제도 증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증명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주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능력 덕분이다. 그러나 이성적 능력이 단지 직관에만 힘입어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지성은 특정 주장에 대해 동의나 비판하는데 이것이 곧 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려가 어떤 성질을 띠며 어떤 방법으로 그 경우에 적용되는지 살핌으로써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공리주의적 법칙이 수용 또는 거부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며 이런 무지가 공리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가로막는 1차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둘러싼 오해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거한다면 문제는 훨씬 단순해지고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기준의 철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그 이론 자체를 약간 설명하고자 한다. 공리주의란 무엇이고 다른 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 뒤 그것에 제기되는 강력한 비판이 사실은 그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그런 오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한 뒤에 공리주의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진지하게 전개해 볼 생각이다. 책이 참 어렵네요. 음, 이 느낌적으로는 좀 이 어떤 이야기, 왜
이것을 신경 쓰고 하는지를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이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도덕의 문제는 윤리학의 문제는 곧 이 선에 관한 문제, 즉 최고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물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어, 답하는 방식,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학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학은 곧 행복에 관해 신경을 쓰는데 이 인간의 그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것이 이 행복에 기여를 하는지 또 그 행복의 반대, 그 불행에 어떤 행동들이 그 불행에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좋음이 무엇인지 나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윤리학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진선미 할 때 이 진리와 선함과 이 미적인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인데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리학에서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에서는 진리에 관해서 진리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예술에서는 이 미적인 것으로 아름다움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